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주식 과다 보유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서 임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쟁으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에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주요 전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강원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이요. 위성 영상을 분석해 봤더니 저희들이 일단 육안으로 봤던 거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해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또 조림하고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신속한 조사 복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추경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추경이 IMF도 권고를 했습니다. 한 9조 정도. 그러니까 우리 GDP의 0.5% 정도로 권고했는데 결국 이번에 추경을 한다 그러면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경제 살리기, 지금 경제가 어쨌든 약간 좀 계속 그 예상치들이 국제 통화 기준이든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 살리기 문제도 있고 예. 추경 부분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이재민 대책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번 산불의 가장 큰 특징이 지난번 산불과 마찬가지로 야간에 진화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야간에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헬기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었으면 아마 피해는 저는 굉장히 줄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 강원도에서 요구했었는데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당연히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기 한교안 대표도 추경 협조하지만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추경 포함돼야겠죠.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지적했던 거는 저런 면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25일경 정부안이 제출이 되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IMF 권고는 9조, 10조 이상이 좀 돼야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경제의 성장 동력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예상과 분석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5조에서 많으면 한 8조 정도 규모 정도가 되는 걸로 정부는 추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년도 만들었던 슈퍼 예산 470조의 아직 집행 결과도 좀 분명치 않고 그다음에 현재 그 성장 동력을 만들 만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안이 크게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황교안 야당에서는 지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그런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야지 내년 총선 대비해서 보여주기식이나 아니면 선심성 혹은 선심성 일자리 만드는 이런 대책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아마 지적한 부분 같아요. 당연히 저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강원도 산불 이런 부분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약간 추가하면요. 사실은 지난번에 열방합 발전 때문에 포항 지진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포항 지역에 대해서 결국은 물론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재난지역 됐습니다만 아직도 이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 부분도 아마 지진 부분도 제가 보기에 추경에 포함돼야 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산불 이후에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89건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정치권에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정치권에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정쟁거리로 사용됐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이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국회의원들만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지금 이런 가짜 뉴스에 편승해서 올라가고 있는 정치권 주변에 있는 많은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야당이 제대로 바로 서려면은 너무 형식적이지만은 소위 말하는 건전한 비판, 건전한 견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건 건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론 선제적으로 이런 의혹이 있다면 청와대가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1시간 단위로 당시 있었던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게 선제되고 난 다음에 가짜뉴스 근절하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89건인지 이렇게 되지만 하여튼 이번 계기에 이런 가짜뉴스는 좀 없어져야 되고 건강하고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그다음에 정부 여당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비치는 악영향, 폐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고발 조치까지 하기로 했는데 또 변호사시니까
이거 만약에 되면 어떤 식으로 고발되고 어떤 식으로 추려낼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최초 보호자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유튜버 보수 논객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그렇게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치인이 받아하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예. 어찌 보면 지난번에 이제 5.18 망언도 그렇게 출발이 된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당연히 뭐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게 경제적인 이득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관객 수라든지 조회수라든지. 근데 그거에 저는 문제가 그분들은 뭐 본인의 어떤 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질의를 할 때 아니면 이게 공식으로 끌고 온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책임은 전 정치인들이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 제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기한 분들한테 처음에 그 방송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밖에 할 수 없어서 제가 보기에 오히려 문제 제기는 정치인들이 하고 법적인 책임은 나중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게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오히려 좀 그런 공식적상에서 제기하는 거는 자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법에서는 강하게 명예훼손이 처벌하고 있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뭐 허위사실 유포 그게 그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이야기 네,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뭐 한창 사회적 논란이 됐지만 우리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의 조작이라는 굉장히 얼마나 그 위험하고 나쁜 거라는 거를 많은 부분이 공감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가짜 뉴스 좀 비슷한 거라고 보여지니까 여론을 잘못된 정보로 해서 호도하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행위는 우리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서 없어져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일단 네. 가장 큰 쟁점이 주식 과다 보유 문제였는데 해명 들으셨죠? 해명 네, 좀 주식이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긴 많더라고요. 35억 그쵸. 재산에 뭐 40몇 억. 물론 근데 그건 있어요. 이분 남편이 이제 특허보험에 일단 나와서 로펌에 갔는데 2010년에 갔는데 연봉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벌었으면 한 40억. 물론 세금 뭐 냈겠지만.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다 판사 생활을 했으면 아마 저 정도 재산은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로펌에 나와서 또 뭐 판사 출신이니까 많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주식이 많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보면 예. 주식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부동산만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인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돈 많은 거 탓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뭐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가난해야 되느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쟁점은 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라고 봐요. 아니면 이 남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낮 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저도 예전에 주식을 해보면 이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업무 시간에 그러니까 업무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했느냐 이제 그게 쟁점이라고 봐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후보자 말은 이제 내는 이름만 빌려줬고 남편이 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어쨌든 업무 시간에 안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이제 내부 정보냐, 예. 내부 정보냐 이제 본인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그 건설회사는 아니었고 보험회사 관련된 거였는데 그 남편이 예전에 이제 특허 소송을 할 때 그 모 회사에 대한 재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식을 산 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 했다라고 하는 그 해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해명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일단 본인이 이 재산의 거의 뭐 대부분을 주식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뭐 부부라는 게 함께 살면 사실 주머니 한 주머니지 다른 주머니라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전혀 몰랐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알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본인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해명하신 것 같은데 그냥 남편이 했고 나는 이름만 맡겨놨다. 사실은 뭐 국민들이 많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질문을 한 조홍천 의원, 여당 의원이죠. 마이크를 끄는 순간 저 들었거든요. 저도 들었어요. 예, 들으셨어요? 한숨을 쉬면서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많아?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당 쪽에서도 이걸 조금 심각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분위기 또 그다음에 해명하는 내용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뭐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제 조홍천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정의당마저도 뭐 데스노트에 올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뭐 현변한테 쭉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 과다 보유 문제, 그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뭐 내부 정보 뭐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뭐 그런 과연 헌법재판관 후보가 저렇게 전 재산의 83% 이상, 35억 이상을 그 주식을 하면서
뭐 5천 회 이상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과연 타당한가? 이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그다음에 현재 현직 판사로서 맞는 건가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전체 청문회 과정을 뭐 보지는 못하고 뉴스를 통해서는 화면을 봤는데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최종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막중한 자리인데 과연 저렇게 뭐 나는 몰랐다, 남편이 했다라고 모르겠어요. 청문회 전략상 그 좀 굉장히 그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하는 점이 있어서 그렇게 나왔는지 비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소극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좀 당당하게 소명을 하지 못하는 자세로 어떻게 그 막중한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점도 보여지더라고요. 한 두 가지 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봤을 때 과연 헌법재판관 후보로 적당한가 그리고 왜 저런 후보자를 내세웠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그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들은 주식을 할 수 있나요? 이 법관 윤리 강령이 따로 있죠. 뭐 그런 거에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 저촉이 됩니까? 금태섭 위원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것 같고요. 아마 윤리 규정에 주식 투자 못한다 이렇게는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이제 직접 할 수 있지만 우리 증권사에서 맡겨서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만약에 공무원이 주식을 하지 말아라 이러면 그거는 뭐 재산권이라든지 뭐 직업 이런 게 침해되는 거라. 본인이 직접 거래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은 말씀처럼 이제 업무 시간에 했으면 제가 보기에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예. 그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거니까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그래도 임명하려고 했던 게 그동안 우리나라 뭐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이런 분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 서운함 얘기하잖아요. 서울대 50대 남성 위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을 좀 이제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좀 진보적이고 여성이고 이런 분들이 과연 꼭 뭐 돈 많은 게 문제인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라든지 아니면 업무 시간에 주식 투자했는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예.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부분이라서 이제 대통령이 과연 그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또 물음표가 남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이 한국당이 또 뭐 전면전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근데 아마 저는 국민들 여론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는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약간 소수자 아니면 그동안에 약간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은 특히 이제 진보 보수가 뭐 미국은 이제 헌재가 따로 없으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같이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수 진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그동안 계속 보수 일색으로 왔어요. 그래서 약간 진보적인 분들이 들어갈 필요는 있는 건 맞는데 이런 약간 논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국민들 여론 뭐 저는 아마 여론조사 결과가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여론 예. 향배에 달려 있지 않나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2년 전에 그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낙마한 그때는 그렇군요. 미공개 정보 사용, 네, 그 수사까지 시세차에 걸렸던 받았죠. 그 불구속 기소됐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런 뭐 전력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결정을 할지 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뭐 대통령께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예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런저런 의혹, 그다음에 본인의 해명만으로도 국민들 판단은 이미 좀 끝났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전에 인사 문제 관련해서 최근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이 결단을 하거나 본인 스스로 내가 과연 헌법재판관이라는 무거운 공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판단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건 예. 조기에 종결을 좀 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따라서 청와대의 검증 라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인사 검증 문제가 때문에 다시 좀 시끄러워지는 부분인데 네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처럼 그 주식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 이유정 변호사 그 후보 시절에도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증이 어려운 부분인지 왜 또 이 부분이 또 도마에 올랐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은 내부 거래였어요. 내부 거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다 보유는 제가 보기에 뭐 재산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0억은 되고 30억은 안 되고 예를 들어 부동산 20억은 되고 주식 20억은 안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 안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 기준으로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인데 예. 지금 보면 어쨌든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부분은 좀 확실치는 않아요. 지금 확실치 않고요. 그다음에 뭐 본인 아마 해명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주식이 많냐라고 했을 때도 남편이 한 거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한데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청와대 검증에서는 통과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도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사실은 지금 청와대와 여권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 아닌가 싶어요. 현 변호사 말씀 주신 거에 개인적으로 반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예. 그 뭐 꼭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인 문제 아니라 일반 국민의 선에서 봤을 때 과연 45억 재산 중에 35억을 주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분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맞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검증 과정에서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였는데 예. 청와대 인사라인에서 이게 국민들한테 내놨을 때 문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민심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일련의 최근에 뭐 인사 문제 동안 그 청와대 관계자들 중 얘기가 보면 뭐 집 세 채가 뭐가 문제냐, 혹은 뭐 유학생이 포르쉐 타고 다니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의 문제 뭐 이런 거 이전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공통점은 일단 여론의 추이를 좀 보고 결정을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내용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심상치 않아 보여요.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 뭐 비대위 체제 이야기, 분당 얘기, 유승민 전 공동대표의 얘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질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그 시간의 문제이지 지금 어떤 종착점을 향해서는 가고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일단 뭐 하태경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이준석 최고위원들 안에서 지금 그 회의에 참석 안 하고 손학규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물론 뭐 이게 구당 차원이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예. 그 워낙 성향이 다른 두 집단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젠 그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서로 명분 쌓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승민 전 대표가 최근에 뭐 보수통합과 관련해서 당내 문제에 가서 언급을 했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한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역시 그 어딘가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의 고차 방정식 상에서의 한 수 아니었던가라고 해석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선이 다가오면 불가피 1대1 구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현재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국민들이나 아니면 또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나 소위 말하는 집토끼들은 양쪽으로 좀 많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그 중간에 있는 산토끼들, 중도층들을 어느 편에서 더 많이 흡수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 흡수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로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그 전에 보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새누리당 당시에 그 탄핵 과정에서 나오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많이 갇혀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또다시 당을 먼저 깨는 수순을 밟을 경우 본인이 받게 되는 정치적 타격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보수 통합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어찌 보면 발톱을 드러내진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하면 되는 그렇게 겁니까? 해석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좀 해석하세요? 누구를 좀 더 주목을 해야 합니까? 지금 뭐 안철수 전 대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안철수 대표가 온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뭐 손학규 대표도 손학규 대표가 만약 물러난다고 해서 다른 분이 또 할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을까? 문제인데,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당이 쉽게 쪼개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이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민주평화당하고의 뭔가 제3지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은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제2의 국민당을 생각하실 것 같고 바른당 분들은 아마 이렇게 1대1로 가는 게 아니라 당대당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뭐 지분을 확보하고 싶은 것 같은데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당을 유지하고 있는 게 최후에 가서 어쨌든 뭐 협상을 하든지 이럴 때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예. 저는 총선까지도 쭉 갈 수도 있다. 이 상태로 한국당은 혼란스러운 좀 상황에서. 지금 흡수하려고 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그래도 그냥 1대1로 흡수하려고 그랬죠. 당대당으로 한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마 지금 말씀처럼 유승민 의원 대표 같은 경우는 받고 싶지 않겠죠. 다른 분들은 이제 오는 건 받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근데 네. 유승민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아마 그 통합의 대상을 저는 지난번에 뭐 그 창원 선거도 있었지만 대한애국당 쪽에 오히려 더 먼저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보면.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바른당 쪽으로 추진할 것 같아서. 예.
바른당이라는 어쨌든 정당의 틀은 상대방 보고 나가라 그러지만 본인들은 안 나가는 형태가 예.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보 통합과 관련해서도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민주평화당이랑 정의당이랑 교섭단체 아직 성사를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총선에 있어서 국민의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민주평화당과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좀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왔을 때 사실은 저는 할 것 같다 그랬고 우리 대변인님은 안 하실 것 같다 그랬는데요. 예. 제가 틀렸습니다. 결국은 지난번 그러니까 어게인 이제 지난번 총선이겠죠. 제2의 이제 국민의당 모습을 그리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제3지대가 있고 최소한 뭐 어느 정도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이상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동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를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국회를 구성하고 이게 패스트트랙 가고 이랬을 때는 이 좀 구심력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총선이 더 영향이 크거든요. 뭐 선거제란 이런 거보다. 그런다 그러면 아마 민평화당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정의당하고 하느니 차라리 예전에 국민의당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더 실속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실은 정당 지지율에서 정의당이 더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같이 했을 때 과연 평화당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박 대변인께 이런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정계편 얘기들이 이제 사뭇 물 아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언제 이게 폭발적으로 막 이야기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머릿속에는 다 이제 그려 있고 내년 총선이 그려져 있는 상황인데 문희상 국회의장 어제 뭐 개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선거제 개혁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이제 차치해 두고 그쪽에만 이제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문희상 의장님 뭐 국회법상 당적을 벗어나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이 보여지는데 첫째 하나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굳이 해석을 한다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선거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에서 총선을 임해야 되느냐라는 포석까지도 깔고 문희상 의장이 저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 개헌에 대해서 연동했을 때 그다음에 그 꼭 당의 통합 이전에 그 서로 다른 제세력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예, 자락을 좀 깔아놓은 거 아닌가 잠깐만요. 싶습니다. 박 대변인. 자,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지역 산불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수습 상황과 향후 복구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피해 조사를 4월 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도 6일을 앞당겨 4월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근본 정부에서 준비한 산불 피해 수습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주거 지원입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리주택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피해 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중대본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이렇게 할 경우 이재민들의 입주 시기가 늦어져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4개 시군은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가설 건축물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조립주택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임시주택이 아니라 도심 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신규 임대주택도 확보하여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주택의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조속한 영농 재개와 농업인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피해 주민 영농 재개 및 농업인 긴급 자금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을 앞두고 지역의 선호 품종인 오대벌을 공동 육묘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협 및 마을회관에 농기구를 구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피해 농기구 수리도 지원합니다. 또한 축산과 관련하여 피해 가축 축사 안전관리와 피해 가축 진료를 지원하고 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하는 한편 경영회생자금 등 피해 농업인 대상 긴급 자원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책입니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 대상 재해 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안전 자금 지원 한도도 확대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보증 수수료에 대한 우대 등 특별 보증을 실시하고 기존의 대출 보증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만기를 1년 연장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 활성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봄 여행 주간 4월 27일부터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여행 주간에 맞춰 강원 지역 관광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 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시설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도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재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도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재난 폐기물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처리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림 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산림 피해를 조사하고 소실된 산림이 신속히 복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재부는 피해 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비용의 목적 예비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지방세 부과액 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대상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특별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신규 자금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지역 번째. 산불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수습 상황과 또 향후 정부 지원 계획을 발표를 하는 장면 시청자분께서 보셨습니다. 계속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부대님, 오늘이 대한민국 입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네, 맞습니다. 날입니다. 네. 어제 이제 여야 원내 대표단이 네. 중국 상해에 가서 임시 의정원 네. 그 상황을 100년 전 상황을 재현하는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국회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지금 100년이 흐른 상황에서 뭔가 좀 달라졌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찍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국회에 하시고 싶은 말 혹시 없으십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이 임시정부라는 게요, 우리나라 국호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화국을 세웠고요. 국민 주권 재민의 정신도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이 좌우의 어떤 합작, 정쟁을 멈추고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5분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꽉 막힌 전국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해결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당시에 부탁드립니다. 있던 상황이 지금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저기 가서 먼 타국 땅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그때 당시에 그 선조들의 그 정신, 그다음에 그 마음가짐을 우리 국회가 좀 받았으면 하고요. 오늘 굉장히 있었던 뜻깊은 날 여러 가지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더 잘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게 뭐 또 다른 정쟁의 논란, 뭐 건국적 논란, 뭐 이런 이념적인 논란으로 안 흘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